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모든 국가는 위기를 만날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역사는 균형을 이루지 않죠. 한쪽에서 칭송이 올라가면 다른 쪽에선 비판이 고개를 들고 결국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 흐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절 이 나라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명확한 수치 60달러대, 국제기구는 존속 불가라 적었고 전문가들은 잠재력 제로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이라던 국가가 불과 수십 년 뒤 세계 경제를 발칵 뒤집는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비약을 촉발한 것입니까? 폐허 위에서 시작된 이 반전. 국가의 궤도가 꺾이는 그 순간 그 중심에는 지금도 평가가 갈리는 한 사람의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의 문을 엽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미화도 없이 오직 팩트만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던 나라. 북극에서 바나나가 열릴 확률만큼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았던 나라. 세계은행마저 포기했던 그 나라. 그런 나라가 30년 후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보란 듯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로버츠라고 합니다. 저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제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죠. 저는 1960년대 후반 CNN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를 취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 특파원을 원했어요. 당시 일본은 고도 성장을 이루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도쿄는 올림픽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본사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한국 특파원 발령이 떨어진 순간 저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한국이라니.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고 미국 정부 원조로 겨우 연명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풍경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낡은 건물들과 비포장도로가 이어지고 있었고 공항 주변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난한 나라를 취재해야 한다니. 하지만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공사장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에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친 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후 저는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이건 제 아버지의 주말 골프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저는 아이들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통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 나라가 정말 일어설 수 있을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한국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냉정한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국가다. 뉴욕타임즈의 한 칼럼니스트는 더 냉정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에 성공할 확률은 북극에서 바나나가 열릴 확률과 같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무렵
이 나라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 어떤 이들은 그를 경제 발전의 설계자라 평가하고 어떤 이들은 권위주의 지도자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18년이 이 나라의 500년을 압축했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전하려 합니다. 칭찬도 비난도 아닌 제가 직접 목격한 기록만을 말입니다. 저는 그의 첫 연설문을 자료로 접했을 때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1960년대 초반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어요. 5년 안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7.1%를 달성한다. 당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불가능하다. 한국에는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다. 하지만 제가 청와대 주변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밤낮 없이 경제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경제통계, 산업현황, 외환보유고, 그는 모든 숫자를 외우고 있었고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각하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다는 평가였죠. 저는 한국은행 앞을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차관 협상을 위해 외국 은행가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구나. 며칠 후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몇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한 교수의 평가는 비관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습니다. 석유가 없고 철광석이 없고 석탄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단 하나 사람뿐이라는 분석이었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결국 이 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경제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곧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 어느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공장 건설 현장을 취재했어요. 그곳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값싼 임금을 받으며 하루 14시간씩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노동자의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도로에서는 트럭들이 밤늦게까지 물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식민지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저는 박정희의 한 연설을 직접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공장을 지으라. 수출을 하라. 실패하면 국가가 책임진다. 성공하면 여러분이 큰 돈을 벌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 모인 기업인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가 진지했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로 생존을 건 도박이구나. 며칠 후 저는 한 섬유공장 기공식을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정희는 직접 삽을 들고 첫 땅을 팠어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베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남자는 진심이다. 이 남자는 정말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67달러에서 출발한 나라가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모두를 위해 무엇을 증명할지, 자원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서울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판잣집이 조금씩 사라지고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전기불이 켜진 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고 거리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의 진짜 승부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섬유와 가발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철강이다. 중화학공업이다. 그는 이미 다음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살아있다는 문장을 적었어요. 이 나라는 죽지 않았다. 정말로 이 나라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땅의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내일을 향한 불씨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경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 전체가 생존을 위해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일어서려면 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섬유와 가발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철강 없이는 배도 만들 수 없고 자동차도 만들 수 없고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애초에 산업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회의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장. 그들은 모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제철소 건설 계획을 꺼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경제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철소 건설에는 최소 2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고작 1억 달러, 제철소 하나 짓는데 필요한 돈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과대학 교수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기술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어요. 미국도 50년이 걸렸고 일본도 30년이 걸렸는데 기술 기반이 전혀 없는 한국이 제철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었죠. 게다가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는데 어디서 철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들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이건 너무 무리라는 것이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생각해보면 그들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정희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을 가리키며 그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기술은 배워오면 되고 자본은 빌리면 된다. 철이 없으면 산업도 없고 산업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미친 결단이 없으면 가난한 나라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에 제철소 건설 차관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세계은행 서울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경제 전문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국은 제철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의 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파헤쳐 볼수록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 한 톤도 생산해 본 적 없는 나라, 제철 기술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 철광석과 석탄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세계은행은 차관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청와대 앞을 지나가다가 한 참모가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세계은행마저 포기한 제철소.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박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 철강 회사들에게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US 스틸, 베들레헴 스틸, 세계를 이끄는 철강 기업들이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독일의 크루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6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협상했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일본.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의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까지 한반도를 지배했던 나라.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 나라. 그 나라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960년대 후반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의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취재했어요. 굴욕 외교 반대, 매국 외교 중단하라. 거리는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고 학생들은 일본과의 협상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무실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박정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민의 반대와 나라의 미래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결국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어요. 총 8억 달러.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리의 항의는 계속됐지만 박정희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일협정 자금의 사용처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어요.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돈은 소비가 아니라 건설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하타 제철의 회장 이나야마 요시히로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일본 철강업계의 전설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 계획에 대한 그의 평가를 듣고 싶었어요. 이나야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열정을 높이 샀어요. 자원도 기술도 없지만 살아남으려는 의지만큼은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경고했어요. 제철소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국가의 혈관이다. 실패하면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과거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제철소 건설에 30년이 걸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기술 축적과 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결국 일본은 한국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나야마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는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취재하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도와줬을까? 1960년대 말 경상북도 포항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광경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포항이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바다를 매립해서 제철소 부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현장을 지휘하던 기술자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몇 년간 훈련받고 돌아온 젊은이들이었어요. 평균 나이 30대 초반,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 기술자의 노트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본어로 빼곡하게 기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공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산 100만 톤 규모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당시 한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5배였습니다. 세계은행의 평가대로라면 이것도 과도한 투자였죠. 하지만 박정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 6월, 저는 포항제철소 준공식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포항을 찾았습니다. 4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첫 쇳물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날 포항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후 2시 용광로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았어요. 1500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쇳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절이 주형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울고 있었고 어떤 기술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는 뜨거운 쇳물을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기쁨인지 감격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박정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쇳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감격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날 밤 포항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철소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은 철의 나라가 되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던 일을, 미국이 거절했던 일을 한국은 해냈다. 그 한 줌의 쇳물이 훗날 무엇이 될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조선 산업의 뿌리가 되고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되고 건설 산업의 혈액이 될 줄은요. 포항제철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그 교수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 중 한 분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의지로는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포항제철의 첫 쇳물은 단순한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자존심이었고 박정희의 도박이었고 한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죠. 이 변화가 얼마나 혁명적인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철 한 톤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철로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빌딩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 후반 포항제철의 쇳물이 흘러나온 직후였습니다. 박정희는 또 다른 불가능한 계획을 꺼내들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잇는 길.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포장도로도 없었는데 고속도로라니.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현수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 산업경제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수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걸으며 저는 물었어요. 고속도로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고.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포장도로와 좁은 국도를 따라가는 길이었고 트럭 한 대가 물건을 실어 나르면 하루가 다 갔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산업화를 하겠냐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의 도로 사정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전국 도로의 70%가 비포장이었고 우기만 되면 길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직접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차가 수시로 빠져서 사람들이 밀어줘야 했어요. 애초에 고속도로를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해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부의 보고서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산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것이 정부 내부의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청와대 근처 찻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430억 원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국가 예산의 23%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의 거의 4분의 1을 도로 하나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었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고 학교도 부족했고 병원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그 돈을 쓴다. 국무총리조차 반대했습니다. 저는 1968년 초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회의를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고속도로 계획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평가에 따르면 이 돈이면 공장을 100개는 더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건설부 장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논리였죠. 실제로 1960년대 후반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5만 대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정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요들에게 강력하게 설득했어요. 도로가 먼저고 자동차는 나중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길이 없으면 산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수출도 없다. 도로는 당장 써먹기 위한 게 아니라 후세를 위한 길이다.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박정희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도로를 본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길이 완성되면 점진적으로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결국 박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기공식이 열렸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을 중장비가 없었어요. 불도저와 굴삭기가 턱없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공사는 사람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을 여러 번 취재했는데 그때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세계를 이끄는 토목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영국의 한 기술자는 현장을 둘러본 후 냉소적인 평가를 한국은 미쳤다. 이 공사는 최소 7년은 걸린다. 독일 전문가는 더 단호했습니다. 중장비도 없이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분석이었죠.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산을 깎아내는 모습을 봤어요. 곡괭이로 바위를 쪼개고 삽으로 흙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에게는 중장비 대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 8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 도로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터널,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야 했는데 한국에는 터널을 파는 장비가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불가능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곡괭이와 다이너마이트로 터널을 뚫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바위를 깨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다시 손으로 돌을 치우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한 터널 구간에서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헤드랜턴을 켜고 어둠 속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굳은 살로 가득한 손. 그들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악착같이 달려든다는 것이, 이것이 전쟁을 겪은 세대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외국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내고 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에요. 저는 뉴욕타임즈 본사에 기사를 보냈습니다. 장비 없이 손으로 고속도로를 짓는 나라,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다. 1969년 중반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공사 구간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성남에서 천안으로, 천안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428km 전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구 근처 한 구간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자들이 부족해서 여성들도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대구의 한 여관에서 이현수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길 위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다는 것을 말이죠. 1970년 초여름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5개월, 외국 전문가들이 7년 일하던 공사를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구간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더 빠르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한국만큼 절박한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2년 5개월 만에 완공. 세계 토목사의 새로운 기록이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개통식에서 직접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취재 차량에 타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비포장도로였고 진흙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원하게 뻗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한국 경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물류 비용이 급감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1971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8.8%를 기록했어요. 전년도 대비 2배 성장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서울-대구-부산을 잇는 제조업 벨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지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장비 대신 의지가 있었다고, 돈 대신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이죠.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 도로였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우리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록이었으며 한 나라가 달리기 시작한 출발선이었어요. 이 길 위에서 한국의 미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빠르기였죠.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직후였습니다. 한국은 철도 만들고 길도 만들었지만 여전히 가난했어요. 공장을 돌릴 돈이 없었고 기술을 사올 외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경제회의를 취재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을 알게 되었어요. 돈이 필요하다. 달러가 필요하다.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한국은행 앞을 지나가다가 외환 보유고 현황판을 봤습니다.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화학공업을 본격화하려면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 돈이 없었어요. 섣불리 외국 차관만 끌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많은 돈을 빌렸고 세계은행도 회의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외화를 벌 것인가? 박정희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독일로 사람을 보내는 것. 또 하나는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 1960년대 초반부터 독일 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독일행 기차를 타는 젊은이들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한 간호사의 가방 속에는 독일어 회화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잠깐 봤는데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어요.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사람을 해외로 보낸 적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한국은 돈을 벌러 간 것이에요.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국가 차원의 노동 수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루르 지방의 탄광으로 간 한국 광부들은 지하 1000m 깊이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독일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 10시간씩 석탄을 캤고 주말에는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한 광부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송금 내역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월급 중 80%가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일하는 한국 간호사들은 밤낮 교대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병원에서 한국인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년째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향의 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어요. 일본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해외로 보내서 직접 외화를 벌어온 것이에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독일로 간 한국인은 10,000명이 넘었고 그들이 송금한 돈은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1965년부터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CNN 특파원 자격으로 베트남 전선을 취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한국이 왜 남의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가? 하지만 이런 건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더 많은 동맹군이 필요했고 한국은 외화가 필요했어요. 한국군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지불한 금액은 역대급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봉급, 군수물자 납품, 건설 프로젝트 수주,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0억 달러가 넘었어요.
저는 베트남 퀴논에 주둔한 한국군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군 장교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는 조국을 위해 여기 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물론 이 결정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5,999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베트남에서 번 외화는 확실하게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이 베트남에서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며 해외 건설의 노하우를 쌓았어요. 한진과 대우도 베트남 특수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베트남에서 번 돈으로 중동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저는 1970년대 초반 서울로 돌아와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거리에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성장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독일 탄광 지하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 독일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간호사들, 베트남 정글에서 목숨을 걸었던 군인들.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현수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1960년대는 한국이 온 국민의 희생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독일에서 돌아오는 교포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40년 만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가방 속에는 오래된 송금 내역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서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송금한 기록이었어요. 매달 500마르크, 600마르크, 작은 돈이었지만 40년이 모이니 거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들이 모여서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서울에서 한 참전 용사를 만났는데 그는 베트남에서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했어요. 그 가게가 성공해서 지금은 중견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이렇게 한국의 성장은 개인의 성공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독일에서 번 돈, 베트남에서 번 돈, 이 작은 외화들이 모여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사고 기술을 배워온 것이라고.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로 광부를 보낼 필요가 없었고 베트남전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번 외화는 한국 산업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공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독일 탄광의 어둠 속에서 베트남 정글의 총성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런 건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진실이다. 화려한 성장의 그림자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다. 이현수 교수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는 것이, 이것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오늘보다 내일을 선택한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다는 것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나라구나. 자원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구나. 이것이 한국 기적의 진짜 비밀이구나.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포항제철에서 쇳물이 흘러나온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도시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지만 농촌은 그대로였습니다. 초가집과 비포장도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들이 전국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비가 오면 길이 진흙탕으로 변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국난 때마다 똘똘 뭉쳐온 민족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는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전쟁 때도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위기 때 더 빛나는 민족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한국을 취재하면서 본 것도 그랬으니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불가능한 제철소를 지었고 고속도로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기 속에서 나온 힘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 초 박정희는 또 다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저는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새로운 마을,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농촌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운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1960년대 산업화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고령자와 어린이들 뿐이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말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이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정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화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새마을운동의 계획자는 류태영 박사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이력이 놀라웠어요.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10여 년간 농촌 개발을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직접 목격했고 덴마크의 협동조합 시스템을 배웠어요. 류태영 박사의 계획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재료를 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이현수 교수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건 시혜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이라고. 1971년 초 정부는 전국 마을에 시멘트를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당 600포씩. 저는 트럭에 실린 시멘트 포대들을 봤어요. 600포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이런 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멘트를 나눠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쌍용양회의 시멘트 재고가 쌓여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정부가 이 시멘트를 모조리 사들여서 전국에 배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경기도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시멘트를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삽으로 모래를 퍼 나르고 여자들은 물을 길어왔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정부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시멘트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은 마을은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마을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마을에만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였어요. 이 전략은 역대급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는 몇 달 후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초가집들이 사라지고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흙길이었던 마을길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건너며 이현수 교수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걸 지었냐고. 그의 대답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만 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스스로 했다는 것이. 전국에서 이상한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노래. 저는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박정희가 직접 작사했다는 노래였습니다. 미국도 전후 복구 과정에서 농촌 개발 운동을 했지만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돈을 주고 기업이 시공했지만 한국은 주민들이 직접 했어요.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청도의 한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이장을 만났어요. 그는 새마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 각 마을의 이장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마을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장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 달에는 마을 공동 우물을 만들고 다음 달에는 전기를 끌어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기. 이현수 교수는 제게 설명했어요. 새마을 운동의 목표 중 하나가 전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밤에 도착했는데 마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전기불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농촌의 근대화라는 것이, 전기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농촌 근대화에 5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마을 운동으로 불과 10년 만에 전국 농촌을 바꿔놓았어요.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마을 운동을 취재했습니다. 경상도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산을 깎아서 과수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는 공동 작업장을 지어서 농기계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곳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오지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길을 내고 있었어요. 곡괭이와 삽으로 산을 깎아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새마을 운동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정신혁명이라는 것이,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바꿔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새마을 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농촌에서 초가집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초가집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라는 것이, 이것은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 이전과 이후의 사진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마을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가집과 흙길이었던 마을이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신주가 서 있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직 한국만이 이런 방식으로 농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정부 주도로 했지만 한국은 주민 주도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한 마을의 새마을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거 양반 가문의 후손과 평민 가문의 후손이 함께 앉아서 마을 일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국 농촌의 암묵적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양반과 평민이 따로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 새마을 운동은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동네를 취재했는데 주민들이 골목길을 청소하고 꽃을 심고 있었어요. 새마을 정신이 농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UN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새마을 운동을 시찰하는 것을 취재했어요. 그의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전기 보급률이 90%를 넘었다는 것이,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멘트 600포로 마을을 바꿨다. 하지만 진짜로 바뀐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이다.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진정한 성과다. 한국은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산업화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며 이 나라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늘어났고 빌딩이 올라갔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서울시청 앞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게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 시기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숫자들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는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1,640달러.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961년 67달러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18년 만에 25배 성장이라는 것이 말이죠.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이었습니다. 1961년 4천만 달러였던 수출이 이제는 150억 달러가 되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75배 증가라는 것이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현대폰이 저는 그 차를 처음 봤을 때 감격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실감났어요. 공장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포니는 한국 기술로 설계되고 한국 노동자들이 조립한 차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엔진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들여왔지만 차체 설계와 조립은 한국이 했다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노동자들의 손놀림을 봤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그들의 노력이 한 대 한 대 차를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자동차 공장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은 연간 10만 대를 생산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얼마 후 포니가 처음 수출되는 것을 취재했어요. 에콰도르로 가는 배에 포니들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세계로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선적 작업을 지켜보는 노동자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더 극적인 반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조선소 건설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현대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데 26만 톤짜리 유조선을 수주했다는 것이 조선소도 없이 배를 먼저 팔아버린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공장도 없는데 주문을 받았다니.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몇 년 후 현대조선소가 완공되었고 첫 배가 진수되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 이현수 교수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2위가 되었다는 것이 일본 다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배 한 척 못 만들던 나라가 말이죠.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놀랐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의 비결은 속도와 가격이라는 것이 같은 배를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이라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거제도의 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시에 여러 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용접을 하고 철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조선소, 한국의 저력이 거기에 있었어요. 한국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원자력, 이현수 교수는 제게 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안내했어요. 부산 근처 바닷가에 거대한 돔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이렇게까지 큰 프로젝트를 한국이 추진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물론 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건설은 한국 기업이 맡았고 운영도 한국 기술자들이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이 첨단 기술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세월이 흘러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공식을 취재했어요.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시대를 연 순간이었어요.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현수 교수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18년 전 67달러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다.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결국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한국은행을 방문해서 경제 통계를 확인했어요. 1960년 대비 그 당시 성장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GDP 15배 성장, 수출 375배 증가, 1인당 소득 25배 상승이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국제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었어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만도 빨랐고 싱가포르도 좋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어요.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꾸준함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그와 함께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과거만 해도 희미했던 불빛이 이제는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에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캔 광부들, 베트남 정글에서 싸운 군인들, 공장에서 밤을 새운 노동자들, 고속도로를 손으로 만든 사람들.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이 불빛을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포항제철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첫 쇳물을 본 이후 몇 년 만이었어요. 제철소는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연산 900만 톤을 생산한다는 것이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것이 실감났어요. 저는 용광로 앞에 서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봤던 그날의 감격이 떠올랐어요. 그때 울던 기술자들은 이제 자신감에 찬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는 섬유와 신발이 주력이었다는 것이, 1970년대는 철강과 조선과 자동차가 주력이 되었다는 것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어요. 저는 울산공업단지를 취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유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화학공장이 모여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농촌이었던 울산이 이제는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배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한 공장 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울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것이, 중동으로 석유화학 제품이 가고 유럽으로 자동차가 가고 미국으로 철강이 간다는 것이, 한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변화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시기 한국의 모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7달러에서 1640달러로, 수출 4천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스스로 서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다. 18년 만에 이뤄낸 경제혁명이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이다. 박정희와 한국 국민이 함께 만든 기적이다. 포항의 쇳물, 경부고속도로의 아스팔트, 울산의 배, 현대의 자동차, 고리의 원자력, 이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증거다. 한국은 해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일을 한국은 해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기적입니다. 198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 가까이 생활하며 이 나라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한 것일까? 같은 시기에 출발한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이현수 교수와 함께 서울의 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흥미로운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1960년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나라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이집트, 이 나라들은 모두 한국처럼 가난했고 한국처럼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남미에서 일하는 동료 특파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산티아고에서, 로버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알렉스는 상파울루에서 각각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경제 발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이클의 답변이 먼저 왔습니다.
칠레의 상황은 복잡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구리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지만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었어요. 로버트의 보고는 더 암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어요. 물가가 매년 2자릿수로 오르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도 경제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얘기였어요. 알렉스는 브라질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석유가 나오고 인구도 많지만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는 발전했지만 농촌은 여전히 가난하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치안이 불안해서 호텔 밖으로 나가기도 무섭다는 토로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 거리를 밤에 걸어도 안전했어요.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괜찮았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놀아도 괜찮았습니다.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했어요.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 안전도 이뤄냈다는 평가였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은 정말 그렇게 빠르게 발전했냐고?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산티아고는 아름답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와보라고, 직접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현수 교수는 제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을까요? 칠레에는 구리가 있었고, 아르헨티나에는 넓은 땅이 있었고, 브라질에는 석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이 성공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교수는 제게 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정책이라고 했어요. 1960년대 남미 국가들은 수입 대체 산업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외국 제품 대신 국내에서 만들어 팔자는 전략이었어요.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를 했습니다. 수출주도 산업화 만들어서 세계에 팔자는 전략이었어요. 이현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선택의 차이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남미는 국내 시장에 안주했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평가였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한국 기업들은 항상 수출을 이야기했어요. 내수가 아니라 수출, 국내가 아니라 해외. 그들의 눈은 언제나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업이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한국의 재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삼성, 현대, LG, 대우 이들은 비난받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재벌이 실행했고 실패하면 함께 책임졌어요. 남미는 달랐습니다. 로버트의 보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국영기업 중심이었다고 해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없었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결국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였어요. 셋째는 기술자였습니다. 이현수 교수는 제게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독일에서 배우고 일본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배워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포항제철을 돌렸고 조선소를 세웠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봤습니다.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엔지니어들. 그들에게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다는 자부심,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된다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넷째는 근로자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파업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현수 교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것. 우리 세대는 가난하지만 다음 세대는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 이 간절함이 한국을 움직인 힘이었다는 점이 와닿았어요. 저는 남미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답했어요. 칠레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리만 팔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안일함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필사적이지 않다는 평가였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결정적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이 네 가지 고리가 모두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 기업, 기술자, 근로자 하나라도 끊어지면 실패하는 구조였어요. 남미에서는 이 고리가 끊어졌지만 한국에서는 네 개가 모두 맞물려 돌아갔다는 분석이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의 통계를 봤어요.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었고 칠레는 5,000달러, 아르헨티나는 3,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비슷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고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현수 교수는 제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폴란드가 한국 탱크를 샀고 호주가 한국 자주포를 샀습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어요. 이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 기술의 핵심이 되었다는 평가가 놀라웠습니다. 마이클이 최근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배우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리처드, 1960년대에는 칠레가 한국보다 잘 살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로버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 생산 시스템, 수출 전략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현수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정책 선택과 국민의 헌신과 기업의 모험과 기술자의 노력이 만든 필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모델의 본질이라는 설명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는 경고도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었어요. 67달러에서 3만 달러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일어서는 과정이었어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조선소에서 진수되는 배, 공장에서 쏟아지는 자동차,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목격한 기적을 전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세계가 비웃었지만 끝내 해낸 국민, 자원은 없었지만 의지는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희망입니다. 남미의 제 동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냐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내일을 믿는 국민이 있었다고, 그것이 전부였다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기적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대가를 말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한 나라의 변화라는 게 절대로 단일한 원동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아닐까요? 희생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계산이 있었고, 미래를 향한 열망도 있었고, 누군가는 빛을 받고 누군가는 그림자 속에 남았지만 그 모든 층위가 함께 뒤엉켜 지금의 역사를 만든 셈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공로도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고 답안지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사연 속에서 다시 읽히겠죠. 그때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남기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